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에보 강사 이종학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대망의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제 우리 옥하방 통해서도 많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또 어떤 기분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많이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뭐 들어가서 또 이제 글도 남기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고 그 다음에 또 기분이 또 확 또 다운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또 이제 이 서비스에다 넣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잘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 차근차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험이 끝나자마자의 지금의 스탠스는 좀 그래도 뭐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신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토닥여주고 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쉬자 이런 마음으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것도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험 볼 때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까, 이 걱정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각자의 지금 상황과 처지에 따라가지고, 좀 현명하게 이제 그 다음 스텝 밟아갈 수 있게끔 하되, 지금은 좀 이렇게, 이 토닥이는 그런 시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바로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저도 뭐 여러분들 쉴 틈도 없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강의하러 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또 이렇게 공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빠르게 이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좀 틀렸다면은 왜 틀렸는지, 또 이렇게 아리송한 게 있었다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난도? 이건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원래 또 다 상대적이고, 실제로는 이제 점수가 나와 봐야, 그래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난도가 좀 높았구나, 떨어졌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뭐 또 이제 천천히 또 합을 맞춰 보는 거죠. 이게 또 어렵게 느낀 분들이 많았나, 쉽게 느낀 분들이 많았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지금 첫 시간에는 이제 우편 일반을 할 거니까 우편 일반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부량이 좀 괜찮았던 분들은 좀 수월하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해설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졌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험지 받아보고 이렇게 쭉 한번 봤을 때에는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이제 추가된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선을 조금 넘을 듯 말 듯 넘을 듯 말 듯한 그러한 이 선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춰본다면은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작년보다 좀 수월했다 하는 반응들도 꽤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물론 뭐 작년 난이도가 더 높아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공부량이 좀 많았으면 그래도 찾아내기가 좀 수월했을 것 같다. 공부량이 많으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많으면은 그래도 시간 내에 탁탁탁 풀어나갈 수 있을 내용이다. 그런 정도의 제가 판단까지는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이 있기보다는 공부량이 다소 부족했다, 시간이 뭐 짧거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난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봤었던 기억이 나 하면서 탁탁 찾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도, 몇 문제 정도가 난이도 조정용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우편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함정을 좀 파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해설지 같은 것도 제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설지 먼저 좀 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주말이니까 바로 이제 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예쁘게 편집된 편집본을 또 다시 재차 올려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요렇게 여러분들 시험지인데 요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쭉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따라 내려가서 우편일반, 제일 먼저 첫 번째 과목 우편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가라. 네. 네.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네.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좀 가려지는 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네, 여러분들 시험지 다 있으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봐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조금 불편한데, 많이 내려갔네. 자,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안심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 취급하는 소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취급 한도액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담당자는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험 취급할 때 항상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그 취급 가액에 대해서 그 범주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 취급 담당자가 정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제 발송인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물품가액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여했을 때는 그만큼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그 여부를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요거는 간단하게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부분이죠. 이렇게 취급 담당자는 발송인 신고한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틀렸다. 답을 찾기가 매우 수월했던 그런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자제품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심소포 배달할 때 이렇게 보면은 포장 상태, 파손 여부, 무게 같은 거를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배달 완료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그림까지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소포 상자 중 국내 소포 우편물로 접수가 가능한 게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용량을 따질 때, 용적을 따질 때 최대 부피하고 최소 부피를 가지고 보면 되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가지고 최대 부피와 최소 부피를 따지는데, 최대 부피는 160cm.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 부피는 35cm니까 35cm보다 작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소형 포장 우편물 쪽으로 이제 가져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35cm 그 사이에 이제 범주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쳤을 때 35cm가 되지 않고 2번은 딱 적절하죠.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쳤을 때 이게 이제 160cm를 이제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한 변도 1m를 또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규정에서 여기 120cm짜리가 있으니까 이게 1m가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서신 송달업자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서신 송달업자. 서신 송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들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었는데 서신송달업자가 이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금지 위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한 서신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게요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1차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이고 2차 위반했을 때는 3개월로 늘어나죠. 그래서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6개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사업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해서 3차 적발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1차 위반 때는 뭐 영업 정지까지는 없고 경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위반 때는 영업 정지 1개월 이렇게 들어갔고 3차 이상 위반하면은 3개월의 영업 정지가 내려지는 거라서 이걸 조합을 해보면 답은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야 이거 어디에 있었더라? 나 본 것 같긴 한데 야 그 숫자들이 다 조금씩 달랐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편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기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좀 수월하게 가는 것이고 시간도 많이 절감되는데 외우지 않고 가게 되면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제가 항상 사지선다여도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잘 풀려면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으로 처리해야 될 우편물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는 않게 풀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화 등기라든가 민원 우편 온라인 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길 특급 우편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요 문항인데요. 요건 이길 특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통화등기가 나와 있잖아요. 통화등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등기 취급 우편물로 이제 발송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급으로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니은만 빼고 4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단순 암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우리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전단지형하고 책자형 이렇게 있는데 뭐 책자형은 그 종류가 브로마이드 뭐 이제 뭐 쭉 봤을 때 이제 책자형은 저 카달로그 책자형을 먼저 얘기하면 책자형 카달로그형이죠. 카달로그형이 있고 책자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단지형이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책자가 아닌 낱장짜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규격 외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책자형에 해당되는 카탈로그형은 당연히 규격 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로마이드형 같은 경우에도 규격 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나눠서 봤고, 그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고 했었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접착형을 위탁 제작하는 경우, 홍보물 인쇄비는 한 장당 80원이다. 여기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파고 들어갔습니다. 접착형은요, 표에서 보면 따로 접착형만 이렇게 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탁 제작할 때에 그때 이제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홍보물 인쇄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당 80원. 이렇게 됩니다. 장당이니까요, 양면으로 하면 두 면이 됩니다. 두 면에 80원 이렇게 되고, 또 디자인 제작비도 있었습니다. 건당으로 우리가 이제 따졌었는데, 디자인 제작비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은 1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요금을 적용한다.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브로마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격 외에 일반 통상 우편물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중량도 1200g
우편물으로 중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로마이드형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얘는 전단지형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전단지형 유형들처럼 얘가 규격 내로 들어오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예외적으로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외로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형은 규격의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편요금 감액률은 27%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30%의 감액률이 이제 적용되는데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에만 27%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뭐 암기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수치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입형은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봉투는 우체국에 위탁해서 제작하는 서비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50g을 초과하지 않는 규격의 일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하는 애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만 해당되는 것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내 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국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얘가 뭔가 지가 넘어가는 구간이 있네요. 보니까. 자, 6번. 국내 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수 우체국에서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한다. 이건 뭐 초보적인 문항이죠. 우편 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발송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거 2년이었죠. 2년인데 다만 이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유효기간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2년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며 부가 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틀렸던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발송 유효 기간을 경과해서 발송한 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초보적인 문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했을 때 계약이 해지됐지만 유효기간에 해당된다. 그럴 때는 또, 이거를 그 수취인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럴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와 무게가 같고 등기번호 순으로 제출한 국내 등기통상 우편물의 감액률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여기 등기통상 우편물의 감액률 해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등기통상 우편물의 감액률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접수 방법 감액이 있고, 접수 물량 감액이 있고, 그랬습니다. 접수 방법 감액에는 일반 등기와 그 다음에 선택 등기, 계약 등기가 다 들어가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량 감액이다 그랬을 때는 그 안에 선택 등기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등기 같은 경우에는 접수 방법 감액에다가 접수 물량 감액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약간 응용형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가에 나와 있는 게 집회 코드 인쇄 및 연번식으로 제출한 계약 등기 우편물 300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계약 등기구나. 그런데 300통이구나. 그러면은 그 기준,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집배 코드 인쇄 및 연번식으로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접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몇 %의 감액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7번 같은 문항 유형은 쉬운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쭉 글을 읽고 그걸 기억해 놨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흐트러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사례에다가 이렇게 딱 대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만치는 않은 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회 코드 인쇄 및 연번식으로 제출했다. 계약 등기 우편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0.5%의 감액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계약 등기 우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수 물량 기준이 1회 500통 이상입니다. 그죠? 1회에 500통 이상인데 여긴 지금 300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제 감액을 적용해 줄 수가 없는 게 돼 버렸어요. 앞에 사유는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소 물량에 일단은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0%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접수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의 감액률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요금 별납 일반 등기 우편물 500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1회에 10통 이상만 보내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2%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체 제작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요금 별납 선택 등기 우편물 1,500통 그랬습니다. 요게 또 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미스가 나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자체 제작 바코드 라벨을 부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선택등기 우편물에 대해서 1%의 감액률이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적용이 되는데 뒤에 보니까 선택등기 우편물을 1,500통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수 물량 감액이 또 적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100통 이상이면 2%, 그다음에 1,000통 이상이면은 3%,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10,000통 이상일 때는 또 4% 이렇게 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3%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이제 자체 제작 바코드 라벨 부착 이렇게 해서 1%의 감액에다가 물량 감액 3%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4% 총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 우편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제도 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편사무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보면 우편사무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애들이 쭉 10건은 돼 있습니다. 10건 돼 있는데 그거를 다 기억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되게 그럴싸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보면은 오답 처리되는 애들이 좀 그럴싸한 내용들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이거 답이 되나 안 되나 굉장히 갈등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편 취급관세 업무 종료 안내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송 대상 우편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우편 제작을 할 때 제작센터로 발송하는 20kg 이하 동복물 이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냥 있잖아요. 전자우편 제작을 할 때 제작센터 발송 물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뒤에 20kg 이하의 동복물이라고 갖다 붙이면 야 이거 뭐 어쩌지? 또 숫자 기준이 따로 있나? 뭐 이렇게 또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 자신을 믿는다, 믿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그죠? 낯선 것들이 나올 때 자꾸 흔들리거든요. 사람 마음이 내가 공부를 100%다 AI처럼 이거 내용을 다 섭렵하고 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런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시험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때 배제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불신지옥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공부했을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싶으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제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우편 제작을 할 때 제작센터로 동복물을 발송했다라고 했으면은 이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낯선 거예요. 우편사업 조달센터에서 우편관서로 발송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교재에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게 안 나온 것들이지만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함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1번으로 답을 잘 좀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난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속 2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일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9번인가요? 네,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로 올라가 보면 국내 우편물의 변경 청구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이거 내용 증명 우편물은 변경 청구, 반환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냐? 뭐 수취인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뭐 이제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우편물 보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주소 변경 청구를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내용 증명 우편물은요, 그 적혀져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자체가 나중에 입증의 어떤 그 근거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막 변경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반환하고 새로 작성해서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다만 이제 고친다라고 할지라도 봉투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본, 등본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주소 내용들을 다 같이 바꾼 다음에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수취인이 청구해서 이거 바꿀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됐습니다. 자, 인터넷 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우표를 공부했을 때 이거는 뭐 조작이 되거나 함부로 다른 데 사용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 주소까지 같이 쭈르륵 딸려 나오게 해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붙여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은요, 우편 업무 규정에도 나와요. 우편 업무 규정에서도 이거 불가함을 안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내부에 이제 기존에 기록됐던 정보하고 여기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취급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안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디귿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접수한 등기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한 다음에 발송일 반환 청구를 했다 이럴 때는요, 등기 취급 수수료 징구를 하여야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발송 전이냐 후냐가 이제 중요하죠. 발송 전이면 무료로 해줍니다. 수수료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을 한 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등기 취급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 취급 수수료,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 취급 수수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일반 우편물은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하는 우편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요거를 징수 대상 수수료 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은 보관국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뒤에만 딱 잘라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있을 텐데,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배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보관 우편물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보관국 변경 청구의 대상이 아닌 거죠. 보관국 변경 청구가 되려면은 보관 우편물이어야 되는데 보관 우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틀린 내용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이렇게 니은과 디귿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류 관리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10번. 자, 우표류. 자, 우표류 관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우표류도 양이 짱짱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훼손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우표책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틀린 내용이죠. 우표책이라든가 우표첩 같은 경우에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 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분실했다. 이럴 때는 그 조제에 쓰인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표류를 분실했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뭐 실비라기보다는 그냥 정가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고, 조제에 사용된 실제 비용, 요거는 이제 실비액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갖다 쓰는데, 요거는 이제 더럽혀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그때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잘
좀 체크해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우표를 분실한 때라고 했기 때문에 조제에 쓰인 실비액이 아니라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변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고객 요금 인상 전에 국권 훼손 엽서를 교환 요청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교재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게 신권과 국권의 차익을 교환 수수료로 합산해 가지고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권 국권 차익의 교환 수수료를 요걸 합산해서 현금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금하고 카드하고 이런 거 원래 좀 구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카드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현금으로 이걸 이제 징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찢어져서 사용하지 못한 엽서다 그랬을 때 우편 요금이 표시된 인형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3분의 2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우표료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표료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분의 2냐, 3분의 1이냐에서 요거는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점. 이렇게 했더니 맞는 것은 이제 3번만 해당이 됐네요. 자,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요것도 이제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총평 내보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까 7번 같은 경우도 여러 경우들을 다 짬뽕해서 문제를 냈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객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사는 딸에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 1kg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의 상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포장한 후 등기소포 우편물로 접수했다 이러니까 공부량이 아주 많지 않으면은 여기에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1번 같은 경우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쉽게 답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답을 찾기는 좀 수월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집회코드에서 맨 앞에 해당 우편물에 보여된 집회코드가 강으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아주 뭐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울청은 A고 경인청은 B고 강원청은 이제 C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나머지 이제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한글로 갖다 붙여주지만은 강원청은 C다. 요것만 딱 기억해 놔도 강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해도 답은 딱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도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이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밑에를 보면은 좀 그래도 하나하나 선지가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우편 운반차에 우편물을 정리할 때 수취인 주소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는 거죠. 뒤집어서 놓으면은 업무 처리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수취인 주소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고요. 파손되기 쉬운 우편물이죠. 이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우편 운반차를 사용해서 운송할 때 상단에 적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깔리면 아무래도 위에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번도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운송편 보내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면 되지만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한 편의 운송편으로 다 못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요, 1순위가 이제 국제특급 우편물이 되는 거고, 등기소포 우편물은 그 여러 개 2순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1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시 집배원이 보는 앞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만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적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통화등기 이 돈이잖아요. 돈에 해당되는 애들 있죠. 유가증권 등기, 외화등기 이런 애들은요. 돈과 관련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집배원하고 수취인이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수취인이 열어봐야 돼요. 근데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해서 해야죠. 그 괜히 저 집배원이 열어가지고 막 하면은 뭐야
마술처럼 하나 이렇게 숨긴 거 아니야? 그리고 거의 뭐 집배원을요 이은결 취급할 수도 있어요. 돈 하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친이 뜯어서 보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친이 뜯어서 보게끔 하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편용물을 보는 사람이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하되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물을 확인하는 게 돈 관련된 애들. 얘네들은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물품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봉투하고요. 포장 상태 이런 것들 그냥 수취인이 딱 보고 큰 이상 없네요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용물을 여러 가지로 다 확인해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답이 3번이 되는 거, 요거 쉽게 찾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송달 우편물도, 이것도 전부터 기출문제를 자꾸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요건 또 공부를 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이 누구냐 그랬는데 3차 배달까지를 하죠. 그런데 수침부재로 배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2일간 보관하냐? 보관 기간 없이 이제 바로 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갑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차 배달 시 수침 부재로 배달하지 못해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해서 부착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편물 도착 안내서 같은 경우는 2회차 배달까지만 이제 발행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합니다. 3회차 때는요 어차피 보관 없이 그냥 반송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치에 부합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도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수취인의 가족에게 우편물을 교부했다 그랬는데 이거 재배달 기간 중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가져가려면은 이게 일종의 조우송달처럼 이게 본인이 와가지고 찾아가야지 됩니다. 아무리 이거를 이제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임장을 가져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거 교부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알고요.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송달 우편물 같은 경우를 함부로 이렇게 막 우리가 정해진 규정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가 됐고요. 가불병은 이걸 배달 업무를 똑바로 못했어요. 근데 정 같은 경우는요. 수취인이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 부재 중인 것을 확인했다. 가서 확인한 거야. 수취인이 여기 없네. 이거 장기 부재 중이네요. 그러면 수침 부재 사유로 반송하면 되죠. 이거는 장기 부재인 경우에 수침 부재 카드를 쓰는 겁니다. 장기 부재인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 장기 부재에 해당한다 했을 때 교도소 수감도 있고 뭐 군복무도 있고 뭐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4번을 답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아이고, 또 점프했네. 저번에는 이걸 제가 잘 썼었는데 오늘은 얘가 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시험 끝나고 났더니 얘도 말을 안 듣고 이거 어떻게 하죠? 자, 국제 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 우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천해상 교환 우체국은 교환국 및 통상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적인 국제 우체국으로서 역할을 하냐? 그걸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천해상 교환 우체국은 하지 않는다. 통상 원물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부산국제우체국은 항공이 아니라 선편 우편물의 교환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물은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그 밖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우편물로 구분한다. 이건 너무 우리가 국제우편물의 종류, 이거 시작할 때, 그때요,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 틀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골라내기 쉽죠? 우리나라는 국제통상 우편물을 내용물에 따라서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관, 인쇄물, K패킷, 시각장애인 우편물,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빠져야 될 게 딱 있잖아요. 저도 강의할 때 매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K패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K패킷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통상 우편물도 아닌 것이 소포 우편물도 아닌 것이 별도로 이제 구분돼서 이제 취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통상 우편물 있죠, 국제 소포 우편물 있죠. 그다음에 K패킷 별개고요. 국제 특급 우편물 EMS도 따로 봐야 되고, 뭐 거기에서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그 해상 특송 있잖아요. 해상 특송 우편물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제 국제 통상 우편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애들이 쭉 다 또 딸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K-패킷은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었죠? 네, 그래서 답을 찾아봤고요. 15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 소포 우편물 가볼까요? 자, 국제 소포 우편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배달 통지 부가 취급 가능합니다. 소포 우편물에도 배달 통지, 항공, 배달 통지 등의 부가 취급이 가능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이제 배달 통지 부가 취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500원이죠. 배달 통지 수수료 1,500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물건과 통화를 함께 발송할 수 있는 기록 지급 우편물 완전 틀린 얘기죠. 이게 통화는 제외가 됩니다. 서신, 통화 이런 애들을 빼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틀린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서신 국제 우편이니까 서신 대신 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서장과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제외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다. 그다음에 디귿 항공 발송 시 HS 코드를 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되는 선편 발송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거를 선편을 차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품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국제소포 우편물에는 보통소포, 보험소포, 우편사무소포, 전쟁소포, 전쟁포로 민간인 피역유자 소포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달소포, 대금교환소포 이런 애들도 있죠. 원래 소포의 종류 국제우편에. 근데 우리나라가 취급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속달소포나 대금교환소포는 우리나라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 들을 잘 열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된다면 1번이 이제 선택되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과 관련된 제도 및 부가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자 1번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통상 우편물의 종류 중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국제 통상 우편물 중에서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근데 우리 국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포장물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체국 쇼핑 해외 배송 서비스는 국제 특급 우편물 또는 국제 소포로 발송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국제 특급 우편물 EMS 또는 국제 소포 항공편으로 보낸다라고 했지만은 요게요. 항공 소형 포장물로 보냅니다. 항공 소형 포장물, 소포하고 소형 포장물 다르잖아요. 아예 종류 자체도 통상 우편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요 2번도 이제 그 점에서 함정을 좀 봐놨던 문제입니다.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는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급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막판 순간에 여러분들 낱장짜리 하나 들고 가시라고 제가 이제 이 오픈 강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요 이제 별정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거,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쫙 다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 마지막까지 잘 챙기셨다면 3번 요거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으면 너무 쉬웠을 거다 시험이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기억한다는 게 좀 쉽진 않은 일이에요. 원래는 저걸 다 외우려면 이제 공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식품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다라고 했을 때 FDA 사전 신고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한해서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요. 모든 식품 종류들은 다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요. 17번으로 갑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가보면 국제 특급 우편물의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유럽연합 ICS2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그 물품 같은 것들을 수출할 때, 이제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오케이 하면 보내라. 뭐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EMS 같으면, 요거 비서류가 포함이 되지, EMS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S2 제도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거 뭐 기본적으로 ICS2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모든 비서류 우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보험 취급할 경우 보험 취급 수수료를 주소기표지에 별도로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소기표지 보험 가액란이 따로 있잖아요. 보험 가액란에다가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류를 발송한다 그러면 비서류로 해가지고 CN23 비서류용 주소기표지 CN23이잖아요. CN2는 서류용 이제 주소기표지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100만 원 상당 휴대폰을 발송 요청할 때 보험 가입을 권장하냐? 우리가요 전자제품은 EMS 보낼 때 전자제품 보험 취급이 안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우리 그 표에 보면 거기에 괄호 표시하고 그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 가입을 권장한 후 접수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맞는 건 1번만 네 이렇게 해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또 이제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 우리 행방조사 관련해서도 마지막 페이퍼에서 나온 게 여러 개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몇 개만 좀 건질 수 있어도 그 마지막 페이퍼가 상당히 가치 있는 거다 그랬는데 실제 그 페이퍼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도 떨리는 심정으로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넣을까 고민했었는데 후회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기 보면 이게 일단은 행방조사 청구를 할 때 요 기간들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판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건 이제 국제 소포 우편물이다 했으니까 행방조사를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요. 접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우편물이 분실됐다? 뭐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인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도 발송인이 들어가야 되고 이때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 청구하면 무료죠? 예, 그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점에 비춰서 답을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포스트넷이나 인터넷 우체국 항공우편으로 청구했을 때는 무료가 되고 팩스로 이제 청구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팩스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EMS로 청구하면은 이제 국제특급 우편 요금, EMS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물의 반환 청구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국제우편물의 반환 청구인데요. 자, 보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1번 국제우편물의 반환 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송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되는 반환 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 도착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납부한 우편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고 기록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의 반환 청구는 우편물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해서 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대목들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접수국을 떠나서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 우편물을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환 청구 수수료로 국제 등기 취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환 청구 수수료로 이거는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접수국을 떠나서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취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등기 우편물을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반환 청구 수수료로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제 등기 취급 수수료로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요, 이제 국제 우편물의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제도도 뭐 짧은 내용이지만 또 임팩트 있게 공부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죠. 이거 뭐 쉽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아니,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우편물이 압수됐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 우편관서가 잘못한 거가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한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하고 4번은 면책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물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당국이 부담한다.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발송 우정당국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있지만 일단 원칙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EMS에 대해서는 카알라 우정연합 국가들 뭐 이런 거 해서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품격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연 배달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연 배달의 경우에 EMS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EMS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되면 우편 요금을 배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이제 보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배달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보험 취급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뭐 분실, 도난,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근데 지연 배달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 문제까지 우리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딱 50분 정도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게 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편 일반은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암기 과목이구나. 근데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자꾸 불어나는 게 이게 함정이다, 진짜. 어디까지 우리한테 암기 과목의 부담을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시험 기간을 조금은 길게, 수험 기간을 길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내년 시험을 또 이따 치고 우리가 있다고 믿고 시험 준비한다 하시면은 바로 시작해가지고요 전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우리 요런 이제 어떤 특수한 직렬에 해당이 되죠. 이런 직렬들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시간 공부하고 합격한 케이스들만 보고 그걸 믿고 그 사람처럼 하면 나도 붙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합격했던 케이스가 꼭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표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 합격하면은 나 공부 시간이 요 정도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주지만은 그게 이제 항상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전에 사전에 사실은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갖고 있거나 한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뭐 영어를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나오는 이런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예전에 뭔가 뭐 코딩 같은 거라도 좀 해봤다거나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예금 관련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거를 좀 안다던가 이런 게 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단기간으로 줄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에 비추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편 같은 경우도 계속 암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잘 또 다음 스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편 일반 2026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